지금으로부터 143년 전 9월 4일 오후 3시 뉴욕 맨해튼 월스트리트의 모건하우스에서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JP 모건의 사무실에 모여든 투자자들 사이를 뚫고 토머스 에디슨이 불쑥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실패하면 $100 벌금을 내겠소. 그러고는 힘차게 스위치를 올렸죠. 그 순간 모건하우스 내부에 설치된 백열전 등 100여 개가 동시에 번쩍하고 눈부신 빛을 토해냈습니다. 응접실 샹들리에서부터 책상 스탠드까지 말 그대로 한순간에 빛의 축제가 펼쳐진 겁니다. 주변 67개 건물에서도 300개 전등이 일제히 켜지자 유사 이래 처음으로 중앙 집중식 상업 발전이 시작되는 역사적 장면이 완성됐습니다. 발명왕 에디슨이 내 생애 최고의 장면이라 부른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 역사적 실험에 성공한 에디슨은 단지 전구 하나를 반짝 발명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열차용 철로를 깔듯 전기사업 전반을 완전히 새로 개척해버린 것이죠. 석탄을 태워 전력을 생산하는 증기기관 기반의 발전소를 직접 건설하고 전등 사용자를 확보하기 위해 뉴욕시 의회에 갖은 자료를 제출해 공사 허가까지 따냈습니다. 거리를 파헤치고 전선을 지하에 묻으면서 백열전구와 퓨즈, 계량기, 스위치 등 전기 관련 장치를 에디슨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직접 생산해 전기 사업을 장악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돈방석에 앉았죠. 하지만 에디슨이 고집한 직류 방식에는 결정적 단점이 있었습니다. 전송거리가 짧아 발전소를 소비지역 인근에 잔뜩 지어야 했다는 점. 예를 들어 2300여 개 백열전 등을 위해 무려 85개나 되는 중소발전소가 필요했다면 그 불편함이 어느 정도였을지 상상이 가실 겁니다. 바로 이 약점을 기회로 삼은 사람이 조지 웨스팅하우스였습니다. 전기를 보내는 기본 원리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에디슨이 밀어붙였던 직류, 즉 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흐르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웨스팅하우스가 채택한 교류, 즉 전기가 주기적으로 방향을 바꾸는 방식입니다. 교류는 고압의 전류를 먼 거리까지 보낼 수 있고 도착 지점에서 변압기를 거쳐 전압을 낮춰 사용하면 되니 훨씬 효율적이었죠. 게다가 석탄과 물만 풍부하면 어디든 대형 발전소를 지을 수 있어 발전 단가마저 낮았습니다. 이른바 전기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에디슨은 교류의 위험성을 부각하고자 사용용 전기의자 시연하는 등 극단적인 홍보전을 펼쳤습니다. 심지어 웨스팅하우스는 살림집단이라는 흑색 선전까지 난무했지만 결국 교류의 효율성과 경제성이 더욱 매력적이라는 사실을 시장이 받아들였습니다. 1893년 시카고 만국박람회의 전기 공급원을 웨스팅하우스가 따낸 것을 계기로 교류가 대세가 되었고, 그때부터 세계는 본격적인 발전소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인류는 단 한순간이라도 전기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발생하면 발전소는 군사적, 전략적 가치가 높아 가장 먼저 공격 대상이 되죠. 예컨대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발전소를 집중 공격해 무려 9기가와트에 달하는 발전 능력을 파괴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영전력회사 우크레네르고에 따르면 이로 인해 전력 인프라의 절반가량이 손상 또는 파괴되어 수백만 주민이 전력 공급 중단과 혹한에 직면했습니다. 대만과 중국 간 갈등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대만의 마안산 원자력 발전소를 비롯한 핵심 발전소들이 중국의 우선적인 타격 목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국방부 관계자는 국가 에너지 기반 시설을 무력화하는 것은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핵심이라고 언급하며 발전소가 단순한 전력 생산을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자산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 역시 발전소에 막대한 투자를 기울여왔고 이를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분야도 있습니다. 물론 아직 전 분야가 세계 최고 수준은 아니지만 미친 듯이 기술을 발전시켜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해가고 있죠. 오늘은 한국이 세계 5번째로 성공해낸 발전소의 심장을 살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가스터빈이라는 장치를 들어보셨나요? 고온 고압의 연소가스를 이용해 터빈을 돌리고 전력을 만들어내는 핵심 설비로 발전소는 물론 항공기 엔진, 선박 추진, 대형 산업 기계 등 용도가 무궁무진해 산업의 심장이라 불리기도 하죠. 그만큼 고강도 소재와 초정밀 설계 기술이 필요해 소수의 선진국만 오래도록 독점해온 분야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1980년대 항공기 엔진 정비와 부품 제작을 계기로 가스터빈 개발에 한 걸음씩 다가서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에는 자체 산업용 가스터빈 개발 프로젝트에 착수해 어느덧 세계 기술 경쟁에 뛰어든 것이죠. 2023년 가스터빈 시장은 약 207억 9천만 달러 규모로 평가되며 2032년에는 293억 6천만 달러까지 성장할 전망인데요. 그중 발전소용 대형 가스터빈 시장은 미국 GE 버노바, 독일 지멘스 에너지,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등 극소수 업체가 사실상 좌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용화에 성공한 국가가 채 4곳에 불과한 만큼 우리나라는 늘 외산 기술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만큼 유지보수와 교체 주기마다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온 실정이었죠. 그런데 최근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외산 기술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돼. 더 나아가 가스터빈을 수출해 돈을 버는 단계가 열릴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세계 5번째로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국산화에 성공했기 때문인데요. 초내열 합금과 정밀 주조 기술이 총동원되는 가스터빈은 흔히 기계공학의 꽃이라 불립니다. 1500도씨 이상의 초고온을 견디면서도 안정된 성능을 발휘해야 하니 어찌 보면 항공기 엔진보다 더 복잡합니다. 부품만 4만여 개, 무게 230톤의 가스터빈 블레이드 한 장이 중형차 값에 맞먹는다고 하니 그 난이도가 짐작되실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스터빈 국산화에 매진하기 시작한 것은 2013년입니다. 박지원 회장이 1조 원 투자 계획을 공표하며 원래는 이탈리아의 가스터빈 기업 안살도 에네르기아 인수를 시도했지만 협상이 결렬되자 아예 우리 손으로 만들자고 결단을 내렸죠. 이후 수십 개 산학연이 국책과제 형태로 뛰어들어 6년 만인 2019년에 마침내 발전용 가스터빈을 국산화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기술 개발을 이어가며 2023년 3월 완성품을 최종 제작하는 데까지 성공해 4개월 뒤 한국서부발전 김포열병합발전소에서 국산 가스터빈이 드디어 상업운전에 돌입합니다. 착수해서 운전까지 10년이 걸린 대장정이 그렇게 완성됐습니다. 점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시작된 240시간 연속 운전에 성공하는 순간 현장 엔지니어들은 말 그대로 환호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그 성취감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가시나요? 특히 주목할 점은 시운전 단계부터 안정적인 운전 기록을 쌓아 세계적 수준의 성능과 내구성을 증명했다는 사실. 그 결과 외국산 대비 유지보수 비용을 20-30% 절감할 수 있고 정비 시간이 단축된다는 이점도 확인했습니다. 게다가 2024년 안동 복합발전소 2호기에 초대형 가스터빈을 공급하기로 계약하며 국내 발전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데요. 이로써 한국산 가스터빈은 안전하고 탄탄하게 가동되므로 안심하고 구매해도 된다고 전 세계 만방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세계 시장 진출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국 남부발전 그리고 9개 중소기업은 지난 1월 21일 경남 창원 두산 에너빌리티 본사에서 가스터빈 수출 공동체 팀코리아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는 국내 가스터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수출 활로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이라는 의미가 큰데요. 협약 참여사들은 가스터빈 관련 전 분야 국내 생태계 강화, 글로벌 주요 행사 시 한국 가스터빈 기술 공동 홍보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국형 가스터빈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의지를 보인 것인데요. 가스터빈 팀 코리아가 특히 주목하는 분야는 해외 제조사가 미국에 공급한 7F 가스터빈 서비스 시장입니다. 현재 7F 모델은 전 세계적으로 900기 이상, 그중 600여 기가 미국에서 운용되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미국 휴스턴에 서비스 전문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어 이 거대 시장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갖췄습니다. 한국은 이미 국내 산업 생태계를 차근차근 육성하며 해외 진출을 모색해왔습니다. 2018년에는 7F 가스터빈 고온 부품 성능 개선 설계를 시작했고 2022년에는 국내에서 개발 제작한 7F 고온 부품을 국내 발전소에 적용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죠. 지난해에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국내 협력사들이 한국 남부발전이 운영하는 발전소에서 7F 가스터빈 로터 수명 연장과 케이싱 교체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현재 동남아와 중동 지역에서 관련 서비스 기술 수출 계약이 활발히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물론 이 성과만으로는 살짝 아쉬운 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해외 수출 소식이 들러오지 않는 만큼 외국산 의존도를 줄이는 수준에 그치는 것 아닌가라는 시각도 있죠. 하지만 진정한 에너지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결국 미래 기술이 관건이라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목하고 있는 미래 기술은 바로 수소 혼소 터빈입니다. 기존 가스터빈에 수소 연료를 혼합해 연소시키는 방식으로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차세대 발전 기술이죠. 현재는 수소 혼합 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리면서 궁극적으로 100% 수소만 사용하는 터빈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들은 2027년까지 완전 수소 연료로 구동되는 터빈을 개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밝혔는데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국내 수소 발전 시장은 물론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수소 혼소 터빈 실증을 위해 여러 국내외 기관과 손잡고 있으며 기술이 완전히 자리 잡으면 한국이 수소 발전 분야에서 글로벌 선두로 도약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개발부터 상업운전까지 걸린 10년의 시간 동안 미국, 독일, 일본 등에 이어 세계 5번째 가스터빈 독자 제조국이라는 타이틀을 얻어낸 만큼 이제는 에너지 선도국가로 우뚝 서겠다는 포부가 엿보입니다. 디시멘터리는 진심으로 이런 움직임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에디슨이 전구 400개로 온 세상을 놀라게 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만의 전구를 만들고 이를 통해 세계를 놀랍게 할 수 있다는 걸 말이죠.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